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과학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 오늘 또 여러분의 과학 호기심은 채우고 궁금증은 해결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또 실시간 채팅창 상단에 방명록 링크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매회 방명록을 받고 있고요. 오늘 또 방명록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30분께 핫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본강연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김민진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도중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채팅창 질문 올려주시면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수님께 여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도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민진 교수님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의 천문대기과학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조 중에 하나인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은하가 사람 얼굴처럼 다양한 모양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다 은하들이 다 다르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은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인데요. 아마 이제 은하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은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하가 되게 많은 종류의 은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하들이 무작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하가 크게 어떤 분류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은하 중에서 매우 작은 은하, 그걸 우리가 이제 외소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소은하들이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외소은하 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은하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실제 은하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있는 은하입니다. 왜 우리가 망원경으로 이제 은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상상 속의 은하냐면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이제 은하이고요. 여기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태양의 위치이고, 당연히 이제 은하는 지구하고 태양 거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구도 바로 이제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하고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변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은하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은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은하의 이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계란 후라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처럼 아주 이렇게 얇게 있는 원반 같은 형태가 있고요. 그 중심에 이렇게 노른자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게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실제 우리 은하와 매우 유사할 거라고 생각되는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이제 계란 후라이 옆에서 본 모습이랑 매우 비슷하죠. 그다음 오른쪽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은하는 중심에 이렇게 얇은 원반이 있고요. 우리가 영어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심에 노른자에 해당되는 이제 팽대부라고 아주 이제 두꺼운 마치 공같이 생긴 이제 그런 팽대부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 은하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헤일로라고 하는 아주 큰,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우물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우물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헤일로가 우리가 옛날에는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지 모르는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일로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얗게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빛은 대부분 다 어디서 오냐면 별에서 오는 겁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조금 자세히, 이제 눈이 좋으신 분은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약간 검은색 같은 게 많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니까 우리 마치 여러분 저기 지구 뭐죠? 이제 우리가 특히 한국 요즘 많이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가 멀리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우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반에 아주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빛이 나오는 부분이 마치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시커멓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은하 안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고 먼지라든지 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는 별하고요, 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스나 기체 혹은 먼지 같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별하고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자로 해서 성간 물질, 별하고 별 사이 물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서 우리 은하를 이제 이루게 되게 되는 거고요. 혹시 우리 우주 전체에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몇 개쯤 있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주 전체에는 또 대략 10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개수로 따지면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다시 1000억 개가 있는 거죠. 우주 전체. 그래서 얼마나 태양과 같은 별이 우리 우주에 많은지를 아마 이제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은하를 대부분에 이루고 있는 별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이제 별로 인해서 은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훨씬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하를 이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람을 연구하려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면 은하가 우주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지 바로 우주 전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은하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은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뭐 종류가 모양이 다양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은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다르게 형태를 띠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만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은하가 가장 대표적인 은하들입니다. 왼쪽은 아마 좀 보기 쉬우실 거예요. 마치 이제 공처럼 생겼죠. 근데 좀 자세히 보시면 완벽한 이제 공은 아니고요. 약간 럭비공처럼 약간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보시는 건 다 별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별에서 나온 빛이고,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뭐 수천억 개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둥그스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로 스무스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태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이런 은하를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한 이제 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한 은하를 몇 개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그냥 형태만 보시지 마시고요. 색깔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약간 허옇게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흰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와 이제 가장 다르면서도 역시 또 가장 많은 은하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보고 계신 이제 은하입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우리 은하랑 조금 비슷한 형태의 이제 은하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타원 은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형태 같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렇게 띠를 두고 있는데 이제 꼬여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선의 형태로 이렇게 뭔가 팔 같은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나선팔 이렇게 불러요. 마치 이제 우리 진짜 팔처럼 팔이 이렇게 막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역시 또 우주에서 가장 흔한 이제 은하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벌써 여러분 약간 색깔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 나선팔 색깔이 어떻죠? 뭔가 이렇게 색깔이 파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타원 은하랑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근데 나선 은하를 잘 자세히 보시면 나선팔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바깥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중심을 보시면 나선 은하의 중심을 보시면 마치 타원 은하와 비슷한 뭔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팽대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나선 은하의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또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류의 은하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도 똑같은 나선 은하들이에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제 나선 은하가 이제 아주 동일한 나선 은하인데요. 그런데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똑같은 나선 은하인지 다른 나선 은하인지. 제가 앞에 요게 제가 앞에 보였던 나선 은하고, 요거는 또 다른 나선 은하입니다. 눈이 좋으신 분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나선 은하는 팔이 딱 두 개예요. 팔이 두 개고 되게 길고 아주 큰 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팔이 두 개가 아니고 팔이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 것보다 나선 팔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이제 훨씬 더 덜 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부분을 보시면 제가 팽대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중심 부분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는 그런 왼쪽에 있는 은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선 은하. 이거는 같은 나선 은하인데 우리가 지금 다르게 좀 분류하는 그런 나선 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도 역시 또 나선 은하예요. 나선 은하인데 혹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중심부를 보시면 아주 좀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중심부를 잘 보시면 이런 막대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막대 같은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진짜 제가 말 그대로 이제 저걸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 중에서 저런 막대를 가지고 있는 은하가 있고 막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은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저게 또 우리가 이제 왜 막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 은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요한 이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드린 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은하들이 다 다른 형태를 이제 띠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이제 은하인데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앞에 것과 뭔가 좀 다르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타원 은하도 확실히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나선 은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나선 은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뭔가 나선 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은하들은 그런 나선 팔도 전혀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은하를. 네, 보통 뭐라고 부르냐? 바로 불규칙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하죠. 규칙이 없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류가 할 수 없는 은하. 그러니까 그런 은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은하들인데,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이런 은하의 디테일한 걸 좀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은하도 존재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간략하게나마 이제 은하 종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은하 종류는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했을까요? 네, 바로 100년 전에 이미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여전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왼쪽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사람 얼굴이 있죠. 이렇게 파이프를 피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허블입니다. 허블. 아마 여러분 뭐 허블이란 천문학 관심 없으셔도 허블이란 얘기는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제 허블이 시대가 오고 허블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면서 아주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마운튼 윌슨 망원경 산에 있는 LA 근처에 있는 망원경인데요. 제가 사실 거기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블 망원경을 그 허블이 이제 지상 망원경을 사용해서 은하들을 열심히 찍은 거예요. 열심히 찍었더니 은하들이 다 다른 종류,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다 다른 종류로 띄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다 다른 형태를 띄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그 은하들의 형태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만약에 동물을 얘기하면 무슨 종 혹은 무슨 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은하들을 몇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허블이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타원 은하가 있고 이제 나선 은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허블이 그것만 하고 그냥 끝났으면 아마 지금처럼 유명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허블이 한 건 뭐냐면 그걸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타원 은하는 타원 은하끼리 그다음에 나선 은하는 나선 은하끼리 붙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형태가 꼭 어떤 형태 같나요? 마치 조금 쉽게 설명하면 포크랑 좀 비슷하고 사실은 이제 소리굽새랑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허블의 소리굽새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고 어쩌면 타원 은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선 은하로 진화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허블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타원 은하를 조기형 은하, 나선 은하를 만기형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게 바로 허블이 분류한 방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가 일찍 만들어진 은하고 그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만기형 은하, 즉 나선 은하로 진화한다는 게 이제 허블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기에 허블이 워낙 유명하니까 허블의 주장이 맞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는 어떠냐면 정말 엄밀히 얘기하면 실제는 반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실제로 반대인지 아니면 그냥 두 개가 상관없는지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허블이 얘기한 그런 식의 진화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허블이 했던 분류법은 이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분류법을 이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궁금할 거는 허블도 당연히 궁금했었고 왜 은하가 다 이렇게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라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고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 여러분 단순히 은하의 모양만 보지 말고 은하의 색깔을 한번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색깔을 보시면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타원 은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천문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타원 은하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좀 붉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붉다라고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드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천문학적으로 붉다는 말은 뭐냐면 파랗지 않다라는 걸 보통 우리가 붉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약간 노란색 혹은 흰색에 좀 가깝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반면에 나선 은하를 보시면 색깔이 어떻죠? 이건 아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왜 이제 은하들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가? 이게 별게 아니고요. 바로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나이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 은하는 아주 나이가 아주 많은 별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별들로 이루어져서 쉽게 얘기해서 타원 은하는 늙은 은하예요. 완전히 늙은 은하고 나선 은하는 매우 젊은 은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선 은하는 젊은 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거죠, 당연히. 그럼 왜 이렇게 형태도 다르고 그다음에 별들의 나이도 이렇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선천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혹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보통 하는데 은하도 똑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하가 만들어질 때 젊은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그거는 이제 은하의 내부적인 영향이죠. 마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가 운명 혹은 성격을 결정한다고 얘기하듯이 은하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위치에서의 예를 들어 가스가 얼마나 많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은하의 운명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의 이제 성격 같은 걸 결정할 때 또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게 바로 뭐가 있죠?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위 사람들 혹은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은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때는 가장 비교적 단순합니다. 은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있느냐, 혹은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런 은하의 형태 혹은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환경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보통 다른 사이언스랑 똑같이 천문학에서도 이런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그게 이제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은하의 형태들이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지만 이제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은 뭐냐면 타원 은하가 만들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완전 우주 초기부터 100억 년 전부터 이제 타원 은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별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똑같은 위치에서 가스, 기체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기체가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왼쪽은 이제 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거 뭐냐면 아직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직 좀 천천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원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 지금은 은하들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아마 큰 은하들이 지금 제 눈에는 한 적어도 한 서너 개? 큰 은하들이 서너 개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큰 은하들이 외부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갑자기 막 이제 은하들이 막 여러 개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인구密도가 매우 높아요. 좁은 곳에 은하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은하들이 서로 합쳐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개의 은하가 아니고 정말 많은 개수의 큰 은하들이 결국에 합쳐지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시면 제가 앞에 보여드린 타원 은하와 매우 유사한 형태,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타원 은하와 매우 유사한 하나의 큰 은하로 이렇게 통일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타원 은하는 무거운 은하들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이제 타원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타원 은하는 인구密도가 매우 높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곳에서 이제 바로 타원 은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원 은하를 이제 간단히 보셨고, 이제 타원 은하를 이제 먼저 보셨기 때문에 이제 나선 은하의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선 은하를 보시면 타원 은하보다 훨씬 간단해요. 자, 나선 은하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초기에 이제 큰 중심부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서 타원 은하처럼 여러 개의 은하가 합쳐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뭔가 큰 은하가 하나 만들어졌죠. 큰 은하가 만들어졌고, 근데 주의 깊게 보실 게 뭐냐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서 계속해서 조그만 은하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조그만 은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어떠냐면 뭔가 되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병합도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우리 은하처럼 이렇게 얇은 원반을 형성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게 바로 위에서 나선 은하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선 은하는 주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면 주로 인구密도가 낮은 환경, 그러니까 큰 은하와의 크게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작은 은하만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렇게 진화하는 게 바로 나선 은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바로 우리 은하도 바로 이런 거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까지 진화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사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실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보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가 전혀 다른 이제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면 그냥 대충 아시면 꽤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뭔지 사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천문학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사실 이게 만약에 집에 계시면 불을 끄고 한번 보시면 이게 훨씬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이 지금 형태들이 불을 켜고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주의 모습. 물론 이제 실제 우주의 모습은 아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요즘 무슨 이제 코인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GPU로 시뮬레이션한 엄청나게 많은 GPU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으로 만든 우주의 모습입니다. 아주 최근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되게 시커먼 게 되게 많죠. 이게 다 시커먼 게 뭐냐면
이게 실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실제 모습이고 저 시커먼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암흑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눈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커멓기 때문에 암흑물질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커먼 것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도로를 보시면 도로가 막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런 이제 뭐 사거리가 될 수도 있고 오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영역을 한번 보세요. 암흑물질들이 막 교차되는 영역을 보시면 뭔가 노란색 빛 같은 것들이 다 보이죠. 저게 바로 뭐냐면 은하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우주 전체에서 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작아요. 그러면 우주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바로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암흑물질이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앞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암흑물질이 중력적으로 우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물. 이런 큰 우물을 이제 암흑물질이 만들게 되고요. 그럼 그 우물 안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은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큰 우물 안에. 근데 그 은하가 만드는 지점은 그 큰 우물에서 매우 일부분에서만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은하는 우주 전체로 보면 정말 티끌에 불과하지 않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우주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우주 전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혹은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대부분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눈으로도 안 보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물질이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은 중력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들이잖아요. 이 암흑 에너지는 반대 역할을 하게 돼요. 물질과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역시 우리가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보여드린 시커먼 게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이 우주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냐면 우리 암흑물질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물론 후보들은 있지만 뭔지는 모른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95%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좀 뭐 슬프기도 하지만 역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할 게 많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5%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바리온이라고 부르는데 바리온이 100개 아니고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들,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들. 그게 다 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리온이에요. 공기도 바리온이고 이런 뭐 책상도 바리온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컴퓨터도 다 바리온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뭐냐면 별도 바리온이에요. 태양과 같은 별도 바리온이고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은 5%밖에 되지 않고요. 그럼 그 중에서 별은 얼마나 될까요? 별. 그 전체 원소 중에서. 전체 원소 중에서 별은 10%도 안 돼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주 전체에서 은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에서 0.5%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근데 실제 그 은하는 우주 전체에서 0.5%밖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그게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이제 왜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우주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작은 은하들이 우주 초기에 많이 만들어지고요. 작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 그럼 아까 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이 서로 합쳐지고 그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은하들, 우리 은하와 같은 그런 큰 은하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은하가 만들어지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이런 작은 은하들이 모여 병합하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큰 은하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은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대부분의 우주론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이런 우주론이 모든 곳에 다 들어맞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특히 그게 안 맞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주로 이제 말씀드릴 외소은하입니다. 외소은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외소은하예요. 형태가 되게 어떠냐면 아주 어두워요. 아주 어두워서 제가 이제 굳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도심에서 대부분이 아마 지금 도심에 계실 텐데 도심에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달 같은 건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이 너무 밝아서 그런 거예요. 도심에서 오는 불빛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외소은하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칠흑 같은 어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곳. 예를 들면 하와이, 칠레, 혹은 이제 스페인의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령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정말 하늘이 정말 어두워요. 당연히 여기랑 비교할 수만큼 정말 어두워요. 그게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곳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거기다 이제 망원경 사람들이 많이 만들겠죠. 그럼 이 외소은하를 얼마나 어둡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어두운 하늘을 봐도 사실 하늘이 약간은 밝아요. 그런데 이 외소은하는 어떠냐면 그 하늘의 밝기보다 많게는 수십 배 혹은 100배 이상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외소은하는 정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너무나 발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어두운 천체입니다. 일반적인 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두운 은하가 바로 외소은하가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우주론으로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심에 우리 은하와 같은 큰 은하가 있고요. 그 주변에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있어요. 이 조그만 점들이 다 뭐냐면 바로 외소은하들이에요. 아주 작은 은하들. 그런데 오른쪽은 뭐냐면 실제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작은 은하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작은 은하들의 개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우주론이 예측하는 바는 뭐냐면 외소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은하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외소은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관측해보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미싱 새틀라이트 프로블렘이라고 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외소은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론에 따르면 외소은하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가로축이 외소은하의 무게예요. 왼쪽이 가벼운 외소은하, 오른쪽이 무거운 외소은하고요. 세로축은 각각 외소은하의 개수입니다. 각 무게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 우주론이 이론이 예측하는 외소은하의 개수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고 있는 외소은하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자주색하고 이 파란색의 차이만큼이 바로 외소은하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주론에 따른 외소은하가 아주 많아야 되는데 실제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근데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외소은하는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쩌면 외소은하가 실제로 이렇게 있는데 실제 예측하는 만큼 있는데 어쩌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외소은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건데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못 찾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소은하가 실종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하냐? 바로 외소은하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찾아 나서서 예측하는 바만큼 외소은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찾으려고 이렇게 쉽게 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외소은하 사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나 없나?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그거와 똑같은 그런 주제 의식을 가지고 외소은하 찾으려고 계속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 외소은하를 찾을 때 그냥 찾으려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소은하를 찾으려면 엄청나게 깊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깊은 이미지,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밝기보다 훨씬 어두운 영역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찾까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 보고 계시는 KMTnet 망원경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 중인 이제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게 이 망원경은 실제로는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외계행성 찾는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중심부를 봐서 외계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엄청나게 많은 별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외계행성이 있는 게 나오면 이렇게 경고가 떠서 여기 외계행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망원경인데 상당히 많은 수의 외계행성을 이 망원경을 현재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외계행성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외계행성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남반구로 따지면 여름밖에 볼 수가 없고요. 북반구로 따지면. 그래서 그 여름 외에 다른 시간에는 이 외계행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계행성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저희가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은 칠레, 호주, 남아공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똑같은 망원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요 망원경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면 뭐냐면, 요게 이제 실제 달의 모습이거든요. 달은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넓은 영역을 달이 16개 정도 들어가는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이미지를 이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와 매우 잘 부합하는 그런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하냐면 가까이 있는 아들을 이렇게 넓은 영역 아주 깊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시간 아주 길게 줘서. 그래서 대략 노출 시간 한 5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천체를 5시간 동안 계속 연속해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당연히 어두운 영역까지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KMTnet 근접운하 서베이라는 것을 KMTnet 망원경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들이 다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이미지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외소운하를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당연히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외소운하는 크기가 너무 작고 어둡기 때문에 이런 큰 은하에서는 큰 이미지는 절대 찾을 수가 없고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이런 좁은 영역, 그러니까 이걸 한 적어도 수십 배 확대해가지고 좁은 영역을 눈으로 보면서 처음 끝까지 조금씩 이제 흩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열심히 눈으로 보면서 저희가 외소운하를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만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찾은 대표적인 외소운하들이에요. 이거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저희가 최초로 찾은 외소운하들입니다. NGC 1291이라고 하는 이제 은하고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되게 희미하게 뭐가 이게 약간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로 믿음을 가지고 보시면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저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외소운하 15개를 새로 찾았어요.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찾아서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이게 앞에 보여드린 외소운하 시점 사건을 풀 만큼 충분히 개수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희가 그래프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전히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았는데도 이거보다 외소운하가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는 이제 미싱 세트, 그러니까 외소운하 실종 사건을 전혀 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왜 외소운하가 없는지는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우주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외소운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만 해도 되는데 당연히 앞에 거는 저희가 다 당연히 이제 저희 천문학자 실제 박사과정 혹은 저희 팀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해서 다 논문화를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다 이제 국제 저널에 다 논문화를 했고 저희가 조금 더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일반인들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눈이 좀 아프고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상주에 있는 함창고등학교라는 함창고등학교 학생들 여기 보시면 4명이 있고요. 그 4명하고 같이 실제 외소운하를 한번 다 찾아봤어요. 다른 이제 은하에서 저희가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외소운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학생들도 되게 재밌게 했고 당연히 이제 세계 최초로 뭔가 찾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 최초로 그래서 되게 보람도 많이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게 고등학생들이 14개의 새로운 외소운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더 조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실제로 이 학생들이 찾은 건 뭐냐면 14개가 아니고요. 23개를 찾았어요. 23개를 찾았는데 그 중에 9개는 뭐냐면 이미 알려진 외소운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찾은 거.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외소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외소나 9개 찾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학생들이 14개의 새로운 외소나를 다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노력은 많이 해야 되지만 아주 이제 흥미로운 그런 이제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대구과학고 학생들하고도 다 똑같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은하 가지고 이 대구과학고 학생들도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요. 21개 이것도 새로 전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제 새로운 외소은하를 이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간략하게만 또 소개시켜드리면 역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외소은하 실종 사건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이제 부족한 수의 외소은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소은하 실종 사건은 유효하다. 아직도 아무도 못 풀고 있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 저희 팀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계 천문학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망원경이 이제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미 관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암흑물질을 최초로 발견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따서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동영상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칠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가장 하늘이 어두운 곳 중 그리고 날씨가 가장 좋은 그런 칠레에 있는 망원경이고요. 현재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망원경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구경으로 따지면 망원경의 거울의 크기가 대략 한 6에서 8m, 그러니까 실제로는 8m긴 한데 어쨌든 유효 구경은 한 6.5m 정도 되는 망원경이고요. 엄청나게 큰 망원경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위쪽에 엄청나게 큰 카메라가 있고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제 휴대폰을 보시면 휴대폰에도 다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칩이 있는데 카메라가 실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그 칩은 당연히 저희 뭐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크기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그 카메라 칩에 다 더한 건데 그 카메라 칩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거의 사람 크기랑 비슷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카메라여서 이거는 역사상 당연히 천문학 외에서는 이렇게 큰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카메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고 있고요. 그럼 카메라가 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한 번에 넓은 영역, 하늘에서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라 루빈 망원경은 어떻게 되냐면 남반구 하늘을 3일 동안 다 찍는 거예요. 남반구 하늘을 다 찍는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한 번 찍고 또 3일 지나면 또 찍고 또 3일 지나면 또 찍고 계속해서 찍는 겁니다. 그걸 다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깊은 이미지, 남반구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외소은하들을 아마 엄청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베라 루빈 망원경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면 그때부터 천문학계에 있어서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러분 아마 우주에 제임스 웹 텔레스콥 망원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주에서 우리 천문학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지상에서는 바로 이 제임스 웹 망원경에 비견되는 망원경이 바로 여기 이 베라 루빈 망원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 아마 내후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이거 시작이 되면 저희 한국도 지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훨씬 많은 수의 외소은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좀 밝다 그렇게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거 다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다음에 교수님께서 저희 그 유튜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모든 분들의 댓글이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네네. 교수님께서 한번 꼭 보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 집에 듭니다. 가서 다 꼭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공통된 질문 3개가 네.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네. 이 질문은 일단 드려야겠다 네. 해서
허옥년님, 네. 최힐링여행TV님, 쓰나미 투린스님 네. 세 분께서 은하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가장 오래된 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은하는 수명이 없습니다. 이제 수명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별이 충분히 특히 이제 질량이 작은 별, 태양보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100억 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그보다 더 훨씬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주의 나이보다 은하들이 적어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는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는 은하는 수명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은하가 수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려면 어떤 거냐면 앞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은하가 다른 은하에 병합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은하도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서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은하가 병합해서 하나의 타원 은하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두 은하가 병합해서 그때는 뭐 사실 우리 없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명이 이제 당연히 결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은하는 특히 요즘 제임스 웹 텔레스콥이 많이 만들어지고 관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은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빅뱅 하면서 빵 터지면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별이나 은하들이 만들어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서 우주가 식은 다음에 이런 별들하고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은하를 우리가 현재는 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거보다 약간 시간이 지나서, 물론 이제 약간이라고 해봐야 우리 사람의 이제 수명에 비하면 훨씬 길겠죠. 한 예를 들어서 1억 년, 2억 년. 그 정도 너무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이제 그거를 우주 초기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은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제임스 웹 망원경 때문에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프리다이버님 질문 주셨는데, 은하의 종류나 블랙홀을 분류하는 방법이나 분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블랙홀도 얘기가 있으셨죠? 예, 네. 블랙홀도. 네, 일단은 은하 분류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생각보다는 되게 원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통 생각해, 특히 요즘 뭐 이렇게 빅데이터 이런 거 얘기하는 머신러닝, AI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 뭔가 되게 근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은하 분류법은 거의 100년 동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래서 아까 제가 허블 얘기를 했었는데, 허블이 은하 분류를 할 때 그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가 있냐, 그러니까 나선팔이 있냐 없냐. 처음에 당연히 그걸 하고요. 나선팔이 없으면 타원 은하 혹은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나선팔이 있으면 그 나선팔이 어떻게 휘어졌느냐, 나선팔이 많이 휘어졌느냐, 조금 휘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역시 또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리고 거기에 막대가 있냐 없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류를 한 거랑 또 다른 사람들이 분류를 한 게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근데 그런데 논문을 그럼 어떻게 쓰냐?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사실 외소은하 찾을 때도 똑같은 방법 썼는데 여러 사람이 분류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은하에 대해서 10사람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사람은 이게 타원 은하, 2사람은 나선 은하, 1사람은 막대 나선 은하, 뭐 2사람은 외소 은하 이렇게 분류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을 다수결로. 그러면 얘는 타원 은하다. 근데 물론 사실 이렇게 프로페셔널 천문학자들이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나선 은하는 타원 은하 가끔 이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된다.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블랙홀을 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원래 전공이 블랙홀이거든요. 은하도 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블랙홀은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블랙홀의 성질을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딱 하나예요. 질량입니다. 질량. 물론 이제 질량하고 이제 스핀 파라미터도 쓰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블랙홀은 딱 종류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별이 죽어서 생기는 블랙홀. 그리고 우리가 그때 별질량 블랙홀이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슈퍼매시브 블랙홀은 다 어디 있냐면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은하의 중심에만 있어요. 중심에만. 별 질량 블랙홀은 어디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꼭 딱 두 개만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별 질량 블랙홀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 질량 블랙홀은 대략 태양이랑 비슷해요. 태양 크기, 태양 질량이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거대 질량 블랙홀은 질량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적어도 수십만 배보다 커요. 그 말은 뭐냐면 태양 질량이랑 비슷한 블랙홀하고 태양 질량보다 수십만 배 큰 블랙홀 그 두 가지만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블랙홀은 없어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그게 사실은 블랙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왜 블랙홀이 왜 없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블랙홀 질량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확하게 네. 정리해 주셔서 네.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이번에 최힐링여행 TV님 아까 질문 주셨는데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M 옆에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건 조금 그는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그 M은 메시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천문학은 대부분 다 웬만하면 다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그 메시에라는 사람이 옛날에 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이제 망원경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아주 밝은 은하들만 다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카탈로그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밝고 넓게 퍼져 있는 것들, 별이 아니고 넓게 퍼져 있는, 그게 대부분 이제 은하일 수도 있고 이제 은하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표를 매긴 거예요. 번호를 매기면서. 그래서 그게 M이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M87이면 뭐냐면 메시에에서 87번째에 있는 타겟 전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큰 의미는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에서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JS 최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은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당연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앞에 제가 은하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눈으로 봤을 때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찍으면. 그러면 이제 실제 크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냐면 우리로부터 그 은하까지의 거리만 알면 눈으로 보는 크기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바로 그 은하의 실제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천문학에서 쓰는 용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섹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파섹은 대략 광년하고 비슷해요. 광년이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광년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냥 생각하셔도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 은하의 크기는 뭐냐면 그 광년의 최소 1000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빛이 최소한 1000년 이상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은하의 크기 때문에 그냥 항상 천문학에서 하는 내용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상이 안 되는 네. 어마어마한 정말 크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은하가 돌고 있고 은하 중심으로 태양계가 공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는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공전하는 방향은 서로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공전 방향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좀 제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전 방향이 어떤지를 제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공전하는 거라 방향이랑 태양이 이제 은하를 공전하는 방향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일단 그게 평행하진 않아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두 개 똑같은 평면에서 공전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제가 공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혹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 댓글창에 답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초긍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별자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페가수스 자리에 있는 NGC-16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교수님 답변 주실 수? 네, 제가 절 자꾸 부끄럽게 만드시는데요. 네,
네, 제가 약간 변명을 하자면 네. 제가 학부는 물리학과를 나와서 아. 그런 이제 아마추어 천문학을 제가 사실 거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저보다는 사실 아마추어 천문학 하시는 분이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제가 나중에 댓글창에 네. 시간이 되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교수님 보시면 네. 댓글이 엄청 질문이 많이 아,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예, 한번 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웬만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광호님께서 질문 네. 주셨는데 질문이 약간 겹쳐서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주에는 진공 상태인데 핵 기술이 있어야 우주 산업이 시작될 수가 있죠. 한국에는 핵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아 우주 산업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 이런 거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또 세이지 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문학 수준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한국의 천문학의 전망은 어떤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앞에 핵 기술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아마 그쪽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천문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이제 망원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임스 웹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보통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다 이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지금 질문하신 거는 뭐 우주 탐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뭘 네. 캐온다든가 아마 네.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천문학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대부분 그냥 망원경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지구로 보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많은 양의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태양 에너지를 주로 받아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지금 현재와 미래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좀 천문학 분야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당연히 후발주자이기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이제 아이러니이긴 한데 사실 천문학이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학문이 아니라서 많은 투자를 받기가 쉽지는 않은 학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분 아마 제임스 웹 망원경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상당히 비싼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망원경들을 만드는데 뭐 많게는 뭐 조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만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학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베라루빈이라든가 제임스 웹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아니 혹은 이제 저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질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이라고 하는 그런 구경이 30m짜리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어떤 단계냐면 한 나라에서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한 국가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의 펀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에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들은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나라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거기에 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LSST도 베라루빈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그 구경이 거의 25m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상 망원경이 될 텐데요. 25m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 되는데요. 그런 거에 다 한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은 경우는 한국이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국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보연산 망원경 1.8m 망원경이 가장 큰 망원경이거든요. 근데 그 1.8m 망원경은 어떤 망원경이냐면 제가 앞에 보여드린 허블이 100년 전에 썼던 망원경이 1.8m. 이미 사실 그것도 2.5m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년 정도 뒤처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10년 지나게 되면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망원경을 가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 미래는 생각보다 꽤 밝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프리다이버님 아까 질문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외소 행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아, 외소은하, 외소. 외소은하. 제가 오늘 말씀, 네네, 네, 외소은하. 네, 네, 질문을 맞습니다. 잘못. 아, 네, 네네. 외소은하.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외소은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우주론은 차가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차가운 다크매터,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현대 우주론인데, 그 우주론에 따르면 외소은하가 개수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근데 실제로는 개수가 훨씬 작죠, 그거보다. 그래서 이 외소은하가 현대 우주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둡지만, 그래서 관측이 매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소은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과학적인 동기였고요. 근데 이게 천문학이라는 게 과학적 동기만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망원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가 앞에 설명드린 KMTnet 망원경이라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역시 저희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수능 시험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화이팅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지구 시스템 과학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또 그리고 이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 특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부라고 해서 천문, 대기, 해양, 지질 여기 4개 학과가 같이 이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실 때는 그냥 학부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1년을 보내고 나시면 지질을 하시든지 해양을 하시든지 천문 혹은 대기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진로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꽤 많은 경우가 이제 연구원으로 보통 이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특히 연구원으로 가시고 싶으신 경우에 대학원 공부까지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공무원 같은 것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저희 천문대기 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과에서 이제 기상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하고 이제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상청 공무원을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우주청이 만들어지는다는 얘기가 많이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우주청이 만들어지면 마치 기상청과 거의 유사하게 그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이제 역시 또 이제 천문 관련 전공을 해야지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 앞으로 미래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을까, 연구 외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많은 질문 주셨는데 또 이렇게 교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답변해 주셔가지고 저희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19회차 질문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10분 당첨되셨고요. 최힐링여행TV님, 수나미투 린스님, 허옥년님, 프리다이버님, JS 최님, 부산엄님, 초긍정님, 김광훈님, 세이지맘님, 오늘 또 화이팅님. 당첨되신 분께는 저희가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당첨자 안내되는 그 이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김민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 마지막 강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월 25일 6시 30분에 20회차 강연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